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윤자빈, 나신의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월 4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 간략하게 짚어볼 텐데요. 뉴욕 증시는 무역과 고용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꽤나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대해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확산이 됐는데요. 특히 캐나다, 대만, 브라질 등에 대해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7%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커지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도 실망스러웠는데요. 7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7만 건 조금 넘게 늘어나는 데 그쳤고요. 앞선 두 달치도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실업률은 4.25%로 올랐고 노동시장 참여율은 줄었습니다. 제조업 지표 역시 기준선을 밑도는 등 둔화 흐름이 뚜렷했는데요. 이민 정책이나 관세 여파로 민감한 업종에서 고용이 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진한 지표에 일부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커지면서 하루 만에 인하 가능성이 80%대까지 치솟았는데요. 이에 따라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요. 국제금리는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자 핵 잠수함 2척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전면적인 군사적 대응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나스닥은 2% 넘게 밀리면서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확대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보수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경제 흐름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밤 마감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미국의 고용 사정 악화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23% 내린 43,588.5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6% 밀린 6,238.0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4% 가장 큰 폭으로 내리며 2650.13포인트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미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지난달 대비 7만 3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10만 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기존에 발표된 5월과 6월 신규 고용 규모도 26만 개 가까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상호관세 행정명령과 동시에 이른바 고용 쇼크가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통계가 조작됐다며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노동부 통계 담당 국장을 해고했습니다. 악화된 고용 지표에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69개 경계 주체에 수정된 상호관세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26개국의 15%가 넘는 관세율을 통보했고 캐나다에 대한 35%의 관세율은 지난 1일 즉각 발효됐습니다. 나머지 국가는 오는 7일부터입니다. 시장은 인도와 캐나다, 대만, 스위스 등 경제 규모가 큰 주요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추이에 촉각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휴전 연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세 휴전 시한은 오는 12일까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는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AI 투자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팔란티어, AMD의 실적에 특히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코스트코, 맥도날드의 실적도 관심 대상입니다. 암젠, 일라이릴리, 길리어드 사이언시스의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60일 내 약값 인하에 대한 반응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 디자인 협업 플랫폼 기업 피그마가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 주가가 치솟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이틀간 피그마의 주가는 공모가 33달러 대비 269.7% 상승했습니다. 디자인 작업의 혁신을 앞세워 어도비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피그마는 인공지능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디자인 작업 진입 장벽을 낮추며 이용자층 확대에 나섰습니다. 한국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그마의 기업 가치는 어도비가 2022년 피그마 인수를 시도했을 때의 몸값인 200억 달러의 3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M7 기업들과 전반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헬스케어, 소비재 쪽은 괜찮은 모습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경기에 덜 민감한 안정주를 찾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부문의 영업이익 축소로 3분기 실적 악화가 전망되며 주가 8.27% 급락했습니다. 애플은 전날 장마감 이후 깜짝 실적을 공개했지만 트럼프 관세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비관하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5%의 내림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이 H2 반도체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면서 중국 실적 둔화 우려가 고조되며 2%가 넘는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유럽 시장 매출 급감이 재확인된 가운데 1.83%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둔화로 인해 대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로 금융주는 크게 밀렸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미국 배심원단이 약 3,37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테슬라의 책임이 33%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는 그간 대부분 기각되거나 합의로 끝났던 유사 소송들과는 다른 중요한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고 이날 주가는 약 1.8% 하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AI 칩 H2O가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미중이 수출을 다시 허용했지만 중국 당국이 보안 문제를 제기하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특히 백도어 위험을 언급하며 증명 자료까지 요구한 상황이고 엔비디아는 즉각 반박했죠. 이 칩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는 당분간 수출 상황을 지켜보며 공급망 다변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4조 1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세계 두 번째 4조 달러 클럽 등극입니다. 이번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8% 성장했고 핵심인 애저 클라우드는 39%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스스로를 AI 시대의 운영체제라고 선언하며 향후 300억 달러 이상의 AI 인프라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예상으로 또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클라우드 이익 둔화와 다소 실망스러운 향후 가이던스로 인해 시장은 냉랭하게 반응했습니다. 2분기 매출과 이익 모두 월가 예측을 상회했고 광고 매출도 20% 넘게 증가했지만 핵심인 AWS의 이익률은 전분기보다 크게 줄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보다 성장 속도도 느렸습니다. 게다가 다음 분기 영업이익 전망도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와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신혜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대한민국 뷰티업계 양대 산맥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생활용품부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또 음료수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먼저 간단히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은 1947년 구인회 회장이 부산에서 락키 화학공업사를 설립하고 럭키크림을 생산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1954년에는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 개별 튜브 치약인 럭키 치약을 생산했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비누, 샴푸, 중성세제, 또 퐁퐁 등을 출시하면서 영역을 넓힙니다.
2007년에는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을, 2009년에는 다이아몬드 샘물을 인수하면서 식품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했고요. 2010년에는 K뷰티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더 페이스 샵을 인수했고, 2013년에는 일본의 에버라이프 등도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합니다. LG생활건강은 절대로 소비가 안 될 수가 없는 생활 필수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면서 승승장구합니다. 특히 역대 최장수 CEO인 차석용 전 부회장 재임 기간 동안은 18년 동안 매분기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신장되기도 했죠. 하지만 2022년 차석용 부회장의 18년 재임 기간 중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했는데 중국의 봉쇄 여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LG생활건강은 별에서 온 그대 등 중국에서 인기를 끈 한류 드라마 열풍에 힘입어서 이 하이엔드 화장품 브랜드인 후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황후의 뷰티 레시피라는 컨셉과 그에 맞는 화려하고 또 고급스러운 화장품 용기가 맞아떨어지면서 중국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나게 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면세점에서 사가는 식으로 판매가 됐는데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이런 판매 역시 급감합니다. 이후에는 뷰티 시장의 트렌드가 다소 바뀌는데요. 공격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할인 정책으로 다른 브랜드들이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지만 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 컨셉인 한방의 이미지가 요즘 세대들과 맞지 않았고요.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주로 대폭 할인이 함께 들어가는데 샤넬, 랑콤과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 화장품을 지향하는 후는 가격 정책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죠. 이 때문에 현재 후는 K뷰티 시장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분기 지난 실적이 지난 31일 발표됐습니다.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6,049억 원, 영업이익은 54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65.4% 감소한 수치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의 성장세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지연과 원가 부담 등 외부 변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활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는 홈 뷰티 디바이스인 LG 프라의 슈퍼폼 갈바닉 부스터를 선보였습니다. 최근 K뷰티 시장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바로 홈 디바이스죠. 슈퍼폼 갈바닉 부스터는 길이 9.5cm, 무게는 약 40g대의 가볍고 콤팩트한 사이즈와 10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을 선보이면서 이 홈 디바이스를 처음 접하는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또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장품도 출시했는데요. 뷰티테크 시장에서의 도약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K뷰티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기업사전 LG생활건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신문에 나온 이슈들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증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3.88% 급락했고 주요 증권가는 그 배경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꼽고 있습니다. 기존 50억이던 기준이 10억으로 낮아지면서 연말 대규모 매도 우려가 커졌고 법인세율 인상까지 겹쳐 상장사 실적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긍정적인 평가로 받고 있어 배당 성향이 높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 보험 대형사는 교육세 인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세수 개편으로 AI 반도체, K 콘텐츠, 해운, 방산 등 전략 산업에는 지원이 확대됩니다. 증권가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종목별 선별적 접근과 산업정책 수혜주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논란이 되면서 과거 한미 FTA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06년 추진 당시 거센 반발과 시위에도 불구하고 협정 발표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2배 가까이 증가하며 고부가가치 산업과 수출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이 대미 무역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이런 성과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최대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한미 FTA의 실효성이 사실상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협상이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과 동일한 조건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일부 성과로 꼽히지만 정책권과 업계에선 여전히 세부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이 미국에서 역대 최고 사전 판매량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특히 미국 여성 소비자들의 수요가 뚜렷하게 늘었고 색상 선호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Z 폴드 7은 전작보다 얇고 가벼워졌고 디자인 완성도와 내구성도 향상돼 현지 매체들과 유튜버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고가지만 폴더블 폰이 주류로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삼성전자는 2분기 미국 시장 점유율을 31%까지 끌어올리며 애플과의 격차를 크게 좁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곧 공개할 아이폰 17 시리즈의 가격이 오를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에 따르면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은 최소 $50, 우리 돈으로 약 7만 원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인상은 부품값 상승과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담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애플은 실제로 지난 분기에만 관세로 약 $8억 비용이 발생했고 3분기엔 $11억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아이폰 16 시리즈의 가격은 기본형이 $799, 프로맥스는 $1,199입니다. 아이폰 17이 이보다 더 비싸질 경우 소비자들의 체감 부담은 적지 않을 듯합니다. 미국 IT 매체들은 디자인에 대한 실망감에 가격 인상까지 겹치면 수년 만에 가장 인기 없는 아이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태국과 무력 충돌을 겪은 캄보디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5월 말부터 국경 유적지를 둘러싸고 전투기까지 동원한 격렬한 교전을 벌였고 민간인 포함 43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두 정상과 직접 통화해 무역 중단을 경고하며 휴전을 중재, 결국 나흘 만에 휴전이 성사됐습니다. 이에 캄보디아는 그의 외교적 개입이 결정적이었다며 추천 방침을 밝혔고 파키스탄 역시 최근 유사 사례로 그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많은 전쟁을 끝냈다, 평화 대통령이 자랑스럽다라고 주장했고 백악관 대변인도 노벨 평화상을 줘야 한다며 거들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수상 이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나온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전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8월 4일 월요일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세제 개편안 관련 이슈로 장이 완전 폭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코스피부터 자세한 지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가 세제 개편안 우려감에 낙폭이 확대됐으나 세제 개편안을 대주주 요건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 제기가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0.91% 상승해주면서 3,14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833억 원 매수해줬고요. 기관이 1,318억 원 매수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3천억 원대 팔아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한 후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1.46% 상승하면서 78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포지션 나타났는데요. 개인이 258억 원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398억 원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728억 원 담아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장중에 7만 원을 회복을 하고 7만 200원까지 터치를 했지만 69,700원의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16% 상승해줬고요. SK하이닉스도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마무리는 보합으로 마무리하면서 25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방산주와 조선주들이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11% 하락하면서 93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HD 현대중공업도 2.73%, 3% 가까이 낙폭을 보여주면서 46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주는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현대차가 0.48% 소폭 상승해줬고요. 기아는 1.98%, 2%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이 빠졌었던 알테오젠도 상승해줬습니다. 2.37% 상승하면서 43만 2천 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2차 전지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65% 상승, 에코프로도 0.63% 상승 보여줬습니다.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리가켄바이오는 6.68% 강하게 급등하면서 13만 5,700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미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스튜디오 미르의 주가는 전일 대비 2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작품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1개국에서 넷플릭스 영화 부문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비록 스튜디오 미르가 이 작품의 직접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작품의 성공으로 인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상황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K-팝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을 물리치고 노래를 통해 세상을 구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삽입곡 골드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 OST 앨범은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2위에 오르며 음악 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튜디오 미르의 그간 성과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0년 설립된 스튜디오 미르는 코라의 전설, 볼트론, 위쳐 등 북미에서 굵직한 흥행작들을 제작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넷플릭스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한 제작 효율화 전략과 게임, 웹툰, 웹소설 등과의 IP 공동 개발도 병행 중이므로 단기 이슈를 넘어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 스튜디오 미르, 장 초반 1.65% 상승한 4,015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중하 때 23%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현재는 이 상승폭을 살짝 반납한 14.43%, 4,52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스튜디오 미르 오늘장에서 윗골이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흥행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K컬처 열풍 속에서 애니메이션 산업도 이제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스튜디오 미르는 K-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 성과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과 수익화 가능성을 시장에 각인을 시켰는데요. 최근 들어 오리지널 IP 중심의 콘텐츠 기업들이 주목받는 가운데 스튜디오 미르 역시 단순 제작을 넘어 배급, 유통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 산업 특성상 흥행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존재하는 만큼 단기 이슈보다는 추후 공개 예정인 차기작 라인업과 글로벌 OTT와의 협업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 미르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웹툰 소식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콘텐츠 시장에서 웹툰 원작의 힘 다시 한번 실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드라마 파인 촌뜨기들이 유쾌한 전개와 감각적인 연출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플랫폼 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파격적인 소재로 화제가 된 S라인 역시 웹툰 원작 드라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웹툰 IP를 보유하거나 영상화 가능한 콘텐츠 라인업을 확보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다리 스튜디오는 웹툰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연재 인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위즈윅 스튜디오와 콘텐츠 리움 등은 웹툰 원작 드라마 제작에 적극 나서면서 콘텐츠 유통 구조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웹툰은 기본적으로 10대에서 30대 중심의 팬덤을 확보한 스토리 기반 자산인 만큼 성공적인 영상화만 이루어지면 해외 OTT 진출이나 시즌제 확장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스토리텔링 IP 하나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까지 확대 가능한 수직 계열화 모델도 증시에선 강력한 성장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경쟁이 치열한 만큼 단순 IP 보유보다는 실제 제작 역량과 유통 채널 확보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웹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마스크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과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는 HJ중공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강세는 최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조선업계가 추진 중인 미 해군 전용 조선소 설립 계획과 함께 직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약자인데요.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중형 조선사들을 사들여 미 해군의 유지, 보수, 그리고 정비와 군함, 블록 제작을 맡기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외교부 등과 협의를 거쳐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HD현대, 하나오션 등 국내 대형 조선사와 협력하여 미국 특화 조선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HJ중공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974년 국내 최초로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50년 가까이 군함 건조 실적을 쌓은 전문 조선사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제치고 국내 최다 군함 건조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버크래프트, 즉 공기부양 고속 상륙정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유일의 기술 보유 기업입니다. 1977년부터 자체 기술로 공기부양선을 개발해 아시아 최초로 수륙양용 공기부양정 제작에 성공했으며 이후 차세대 고속 상륙정까지 전량 우리 해군에 공급해왔습니다. 현재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 해군 MRO 시장 진출을 적극 준비 중입니다. 올해 4월 닐 코프리스키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이 부산 영도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유상철 대표이사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산기술력, 군함 생산 실적, MRO 특화 설비라는 세 가지 강점을 지닌 HJ중공업은 마스가 프로젝트 수혜로서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 HJ중공업, 장 초반 1.93% 하락한 8,640원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24%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현재는 15.78% 상승한 1,2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HJ중공업 오늘 시장에서 마스카 프로젝트 수혜주로 관심을 받으면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방산 및 조선 관련주는 최근 지정학적 긴장감과 함께 글로벌 해군력 증강이라는 흐름에 동참하며 수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의 경우 중소형 방산주 중에서도 미국향 실적 연계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빠르게 몰리는 모습인데요. 특히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함정 건조 기술력과 납품 실적이 미국, 존선 방산 시장에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조선업 전반의 체질
개선, 방산 수출 확대 기조와도 맞물리면서 HJ중공업의 향후 수주 파이프라인, 국방 예산 반영 여부 등 체크포인트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진입하는 시점인 만큼 뉴스 흐름과 기술적 변동성 모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HJ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특징주는 카지노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드림타워 7월 실적이 역대 최고, 3분기 최고치를 보여줬습니다. 관광 리오프닝 관련주 가운데 롯데관광개발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의 7월 실적이 개장 이래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카지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0% 가까이 증가했고요. 호텔 식음료 매출 역시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카지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0% 가까이 증가하면서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요. 제주를 찾는 내국인 고소득층 수요도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의 추가 관광 정책이나 인바운드 확대 흐름이 맞물리면 단순 실적 개선을 넘어서서 기업 가치 재평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 카지노 규제 이슈 등도 감안을 해보시면서 매출 추이와 외부 변수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관광개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코인 산업 진출 소식에 오늘 급등세를 보인 게임 개발사 서메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같은 급등은 이틀 뒤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된 신사업 추진 소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서메이지는 오는 5일 임시 주총을 열어 정관의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을 대거 추가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토큰 발행 및 STO 사업, 그리고 디지털 자산 개발 및 유통, 전자화폐 상품권 발행, 가상화폐 투자업 등 사실상 코인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전방위 사업을 정관에 담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6월 말 공시를 통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서메이지는 2013년 설립돼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모바일 게임 전문 기업으로 그간 RPG, 전략 시뮬레이션, AR 게임 등 다양한 장르에서 출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현재 데카로넴, 복싱스타, 갈레이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자회사 언사이드 게임즈, 챔피언 스튜디오를 통해 2025년에서 2026년 신작 출시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실적은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작년 연결 기준 매출은 140억 원에 그쳤고 당기 순손실은 6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214억, 12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인 사업 진출 발표는 단순한 사업 다각화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방향 전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STO와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 진출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기 급등 흐름 이후엔 실제 실행력과 실적 기여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 서메이지, 장 초반 5.56% 상승한 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9.91%, 거의 30%에 가까운 종가 형성을 보여줬습니다. 네, 서메이지 관련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서메이지 30% 가까이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신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나 주가의 촉매로 작용해 왔습니다. 서메이지는 이번에 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기존 게임 기반 매출 외에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제시한 셈인데요. 다만 사업 구조가 완전히 안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가 있고요. 코인 발행이나 거래소 관련 규제 리스크 역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급등세가 일시적 반응일지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확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급등 흐름 보여줬던 서메이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여러 특징주들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오늘 인물로그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글로벌 축구 스타로 거듭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축구에 재능을 보이면서 FC 서울 유소년 팀에서 뛰었습니다. 16세 독일 유학길에 올라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들어갔고요. 2010년에는 분데스리가 데뷔전에서 득점하면서 크게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바이엘 레버쿠젠으로 이적하면서 당시 구단 최고 이적료였던 약 1,000만 유로에 계약을 했는데요. 빠르게 적응한 이후 2015년 시즌까지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면서 팀 내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5년 8월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 팀 토트넘 핫스퍼로 2,200만 파운드에 이적하면서 역대 최고 아시아 선수 이적료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 하면 토트넘이 바로 생각날 정도로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참 많은 활약을 세웠습니다. 2015에서 16 시즌 데뷔 이후에 빠르게 활약하면서 리그와 유로파리그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 크게 기여하면서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2021년에서 2022년 시즌 리그 득점왕에 올랐고요. 100번째 EPL 골도 달성해서 첫 아시아 선수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2025년 UEFA 유로파리그에서 드디어 우승을 이끌면서 토트넘에게 17년 만에 트로피를 안겨줬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도 뛰어난 활약 보여줬죠. 2010년부터 A매치 활약을 시작해서 2014년, 2018년, 2022년까지 피파 월드컵 3회를 출전했고요. 월드컵 한일전을 포함해서 총 3골로 박지성, 안정환 선수와 함께 공동 최다 득점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5년 AFC 아시안컵 준우승, 2023년 아시안컵 출전 등 국제 무대에서도 주요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2025년 8월 토트넘을 떠난다는 결정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과 경기장에서 눈물을 보였고요. 또 마지막 경기에서는 홈팬과 동료들로부터 가드 오브 아너와 뜨거운 환승을 받았습니다.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또 꾸준한 실력으로 팀과 팬들에게도 귀감이 됐고요. 한국인 최초로 청룡상을 받은 스포츠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일화가 몇 개 있는데요. 한 가지 소개해보자면요. 2019년에 아시안컵을 마치고 귀국한 손흥민 선수는 인천공항에서 수화물로 붙인 캐리어가 안 나와서 한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냥 가방은 내버려두고 팬분들께 인사나 하자라고 말하면서 환하게 인사를 했는데요. 이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오면서 역시 손흥민 참 쿨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로스앤젤레스 FC와 또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팀으로부터 러브콜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행을 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언제나 팬들에게 큰 행복 안겨주는 선수가 되길 응원해보면서 오늘 인물로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인물로그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HD 현대중공업의 2025년 2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기업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권가는 이 기업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실적 흐름과 수주 상황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지표와 해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올해 2분기 매출은 4조 1,471억 원, 영업이익은 4,7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각각 8.5%, 8.7% 증가한 수치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일회성 비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이익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성과급이 상반기 기준으로 일괄 반영됐고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분까지 포함된 상황에서도 조선 부문은 고부가가치 선박, 특히 가스선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해양 부분은 대형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올해 누적 수주는 약 80억 달러로 연간 목표의 63.6%를 상반기 안에 달성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인도 기준으로 442억 달러, 매출 기준으로는 343억 달러 수준인데요. 이는 안정적인 중장기 매출 기반이 확보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변화는 수익성 중심의 구조 전환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에서 2022년 저가 수주분이 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23년 이후 고가 수주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1, 2년간은 고마줄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은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 부문에서는 고성가 가스선 비중 증가로 매출 확대가 이뤄졌고 환율 하락과 성과급 비용을 제외하면 전분기 대비 수익성도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해양 부문은 공정률이 높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매출 인식이 늘고 있고 재료비 절감이 병행되면서 수익성이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엔진기계 부문은 고효율, 고부가 제품의 인도 물량 증가와 함께 생산성 개선 흐름이 지속되며 두 자릿수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품 믹스 개선과 가격 인상 효과가 동반되며 추가적인 수익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HD 현대중공업은 자회사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선, 해양, 엔진기계 등 각 부문이 개별적으로 성과를 내는 수준을 넘어 서로의 기술과 데이터를 공유하며 원가 절감과 품질 고도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엔진기계 부문에서는 친환경 연료 대응 기술과 고출력 엔진 시장 확대에 발맞춰 해외 고객사와의 공동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장기 정비 계약이나 서비스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추가적인 매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 역시 HD 현대중공업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LNG, LPG 같은 가스 운송 시장의 성장도 계속되고 있죠. 중국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의 신뢰도나 납기 준수 측면에서는 여전히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국내 조선소를 따라오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주요 유럽 선주들이 고위험 화물 운송을 맡길 때는 여전히 한국 조선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수주가 아닌 장기적인 신뢰 기반의 계약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경쟁 우위입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증권가는 HD 현대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16.3% 상향한 57만 원으로 조정했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 2025년 예상 PER은 36.9배, PBR은 6.5배 수준입니다. 높아 보일 수 있으나 고수익 프로젝트 반영 시점과 수주 구조의 고도화를 감안한다면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포인트는 202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고가 수주분의 파급력입니다. 이는 일회성 반등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단기 흐름보다 중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현재 실적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첫 번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우리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세제 개편안 검토 우려감에 낙폭이 확대가 됐지만 오늘 그래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 제기가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양시장 모두 올랐으니까요. 내일도 오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자빈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국내 증시는 회복하는 모습이었지만요.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급락 마감했죠. 미국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치를 밑돌기도 했고 또 앞선 5, 6월 신규 고용 수치가 하향으로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고용 시장의 침체 신호가 번져가면서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는데요. 저희와 계속 팔로우업 하시면서 금리 변동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줄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저희와 함께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확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체크해 볼 것들이 많을 텐데요. 이어서 신혜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끝나면서 우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참 개인적으로 마음 졸였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한숨 돌린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 면밀히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줄평으로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조금 이렇게 말해보고 싶네요. 트럼프 그만둬! 네, 좋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제 2025년 절반을 훌쩍 넘기고 새로운 분기와 함께 8월의 장이 열렸습니다. 7월 동안 글로벌과 국내 증시는 실적 발표와 정책 변화, 대내외 이슈 속에서 숨고르기를 했는데요. 8월은 본격적인 하반기 전략이 가동되는 시점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 화이팅이라고 한 줄평을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